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33부 이성계와 정도전 힘과 이상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호발두가 동북면 방면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김동불화라는 인물이 내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주 상만호 육려, 청주 상만호 황희석이 처음에 응전을 했지만 패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얘기를 너무 짧게 하고서 끝내버렸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청주 상만호 황희석 이분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가끔 이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노론쟁이라고 제 이제 학과 시절 후배인데 얼마 전에 석사 논문 패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논문도 선물로 주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조상님이 바로 이 황희석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른쟁이 친구 집안이 족보를 보니까 조상 대대로 무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인 정통 무인 라인이었죠. 청주 상만호 황희석도 이 사람도 무인이잖아요, 그죠? 그 뒤로 계속 이제 무인 계보가 내려오다가 어쩌다가 이제 얘는 또 이제 문과 계열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은 또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 시절에 보면은 축구도 정말 잘 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옛날만큼 못 뛰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요 소개 좀 한번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잠깐 좀 시계를 뒤로 돌려서, 그러니까 호발두의 침략이 있었던 때에서 약간 좀 시간을 뒤로 돌려서 1375년 바로 정도전이 이이님에게 한 거에다가 아주 단단히 지켰죠, 그죠? 단단히 지켜서 사실상 이제 괘씸죄로 걸려가지고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정도전은 잘 나가던 신진 관료에서 한순간에 유배자 신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아무래도 공공하고 지루한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때 유배 기간은 정도전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도전이 권문세가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이 무슨 흑수저 출신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도전이 은수저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역사가 좀 희한한 게 뭐냐면은 중국 역사에서는요, 흑수저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꽤 있어요. 흑수저들이 국가의 건국 시조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희한한 게 뭐냐면은,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게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주로 누가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좀 희한해요. 은수저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고려를 세웠던 왕건. 이 사람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흑수저냐 하면 그건 아니었죠. 분명히 송악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성계 당연히 금수저 아니죠. 근데 흑수저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동국면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름 지방 군벌이에요. 정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전도 권문세가 출신까지는 아니지만 정몽주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그래도 중소 향리층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를 볼 여력은 있었다는 거죠. 아니 밥만 먹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거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아무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밖에서의 자기가 그저 그냥 말로만 들었겠지 그렇게 산다더라. 근데 그거를 직접 볼 기회가 체험 삶의 현장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정도전은 이 기간 동안에 책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사실 정도전의 죄목은 모호한 구석이 있었어요. 딱히 정도전이 큰 죄를 저질러서 유배를 갔다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최고 권력자인 이인임에게 밑보였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로 유배를 당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중간에 영웅광이 좀 이제 손을 써가지고 취소를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도전이 끼를 발휘하는 바람에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릴레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정도전의 뒤를 따라서 같이 유배길에 올랐던 사람들, 뭐 정몽주, 이승인,
김구영, 기타 등등, 박상춘 같은 경우는 유배 도중에 돌아가셨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인님한테 찍혀가지고 갔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인지 이인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유배는 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가가지고 한번 혼 좀 낸 다음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다시 이제 쓸 생각이었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또 전문 관료다 보니까 얘들마저 쳐내면은 일할 사람이 사실 좀 애매한 것도 그렇긴 해요.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인님이 그 정도 생각은 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간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라를 망하게 하냐. 그러니까 나라의 힘을 많이 빼먹은 건 사실인데 나라를 또 망하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간신은 기본적으로 기생충하고 똑같습니다. 숙주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 숙주인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선까지만 그렇게 해먹는 게 보통 간신들의 가장 FM적인 전형인데 이인님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할 정도로 뽑아먹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나라가 딱 망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뽑아먹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진 관료들을 다시 유배지에서 금방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도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되는데,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님에게 한 거를 했다가 단체로 유배를 가게 됐던 신진 관료들. 사실 거의 1, 2년 안에 다 풀려나게 되는데, 이렇게 금방 유배에서 풀려나게 됐던 이유가 죄목 자체가 좀 모호한 구석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할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관료들이거든요. 실제로 정몽주만 하더라도 이때 유배를 갔다가 금방 풀려나요. 풀려난 이유가 뭐였냐면은, 당시 명태조 주원장의 생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고려가 뭐 이인님이 북원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했다가 좀 잘 안 되니까 명하고의 관계라도 좀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원장한테 사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생일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주원장 성격이 하도 요상하니까. 그래서 이때 결국에는 이제 이인님 일파 쪽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정몽주를 보내자라고 한 거죠. 왜냐면 정몽주가 외교의 달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몽주가 정말 참 대단했던 게, 우리가 정몽주 하면은 뭐 충절의 상징,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몽주가 정치면 정치, 행정이면 행정, 외교면 외교, 심지어 군사까지도 이제 이 사람이 또 많이 관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능력을 발휘했던 전형적인 팔방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정몽주가 또 빨리 풀려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그때 당시 이인님 일파가 신진 관료들을 빨리 풀어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진짜 그런 점 때문에 결국 빨리 풀려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하여튼 제일 늦게 풀려난 게 또 정도전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정도전이 단단히 찍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정도전이 사면이 되기는 했는데 좀 뭔가 묘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묘한 상황이 생기냐? 자, 한번 사료를 보겠습니다. 고려사 정도전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죠. 얼마 후에 사면하여 편의대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자. 정도전은 삼각산 아래에 문막을 짓고 경서를 강의했는데 배우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돼 있죠. 자, 사면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편의대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정도전은 지금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사람이고 뭐 제가 신진 관료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젠 중견급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수도인 개경에 집도 갖고 있을 거고 거기에 터잡고 산지 꽤 됐을 텐데 개경으로 오면 될 것이지 왜 편의대로 거주지를 선택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몽주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복직이 됐는데 정도전은 왜 편의대로 거주를 선택하게 했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뭘 애둘러서 말한 거냐면은 너 개경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경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개경 빼고 딴 데는 살아도 좋다. 아무 데서나 살아도 좋은데 개경에 오지 말아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개경에 오지 말라는 거는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면은 시켜주는데 복권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정도전이 선택한 게 뭐였냐? 사실상 정도전이 지금 정치활동이 금지된 거죠. 이게 실업자 신세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지방으로 떠돌게 되면서 개경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나름의 정치 활동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학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원장이 된 거죠. 정도전은 삼각산, 그러니까 이 삼각산이 지금의 북한산 쪽을 말하는 건데 북한산 자락에 삼봉제라는 학당을 세워서 자신의 개혁사상을 전파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매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학당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보면은 그 이하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항상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정도전이 이제 또 이렇게 학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살 기회가 또 생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보고 배우고 느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도전이 아주 학을 떼면서 엄청나게 이제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은 불교였습니다. 또 이때 당시 불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많은 패단을 일으켰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은 정도전이 불교를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갖다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고성의 요망한 백성 이금이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칭하면서 만약 내 말을 믿지 않으면 3월에 이르러 해와 달에 모두 빛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백성들을 현혹시키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시즌이 와요. 신라말, 고려말, 그 다음에 조선 말기, 이때가 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뭐냐면은 미륵사상, 그거 한 번씩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런 미륵사상이 나왔는데 이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미륵사상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면서. 자, 그러자 정통 불교 교단에 있었던 승려, 찬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금이 말하는 것은 모두 황당무계하다.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더욱 가소롭다. 나라 사람들이 어찌 그 같은 헛된 말을 믿겠는가라고 했다라면서 이금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 일종의 이제 사이비 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걸 보면서 정도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찬영이 말이 맞다. 이금이 저거는 헛소리하고 다닌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불 닦아요. 그만큼 이제 정도전이 불교를 싫어했다는 건데 그 이하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금과 석가는 그 말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금이나 부처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뭐 정통사입이 따지는데 내가 볼 땐 너넨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석가는 멀리 전생이나 후생의 일을 말하니 사람들이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성리학자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자, 어쨌든 간에 석가는 전생 후생 몇십 년 후에나 겪을 거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만 이금은 바로 석 달 뒤의 일을 말하니 거짓이 바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둘 다 거짓말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대차게 까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승려 찬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정도전이 얼마나 불교를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이제 학당 사업을 하면서 정도전이 일반 서민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사상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전파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학원 사업은 얼마 못 가서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면 정도전은 이인님한테 단단히 지켰죠. 그죠? 요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도전이 학당을 차려서 운영을 하자 당연히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권세가들이 이걸 굉장히 불순하게 여긴 거죠. 저거 불온 사상 퍼뜨린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인근 권세가들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도전의 학당을 헐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정도전의 학원 사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후 정도전은 부평과 김포를 떠돌면서 어느새 8년의 세월을 흘려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나이는 이미 40주를 다다랐다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은 정도전의 개혁 의지가 꺾일 법도 해요. 왜냐면은 40의 나이에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이상과 열정을 아직도 보유한다는 것이 그게 어디 뭐 쉬운 일이겠냐 이거죠.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정도전의 선배격이었던 염흥방의 경우에는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줄을 바꿔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인님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정도전도 슬쩍 머리를 숙여서 잘 나가는 동문을 찾아가서 청탁을 넣을 법도 해요. 아, 내가 옛날에 정도전이 아니다. 좀 나도 좀 잘 좀 말 좀 해줘가지고 다시 또 좀 정기에 복귀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게 좀 이제 청탁도 넣어보고 고개도 좀 숙이고 또 검문세가 집도 좀 기웃거리고 그럴 법도 한데 어째 정도전은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그게 이제 방랑 생활을 하면서 더 이런 생각이 확고해졌던 것 같은데 이런 방랑 생활을 하던 중 정도전은 불교의 폐단, 그리고 권문세가들의 횡포, 또 외구의 침탈 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고려 각지의 참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겠죠. 이런 경험들은 순진한 이상가였던 정도전을 뜨거운 혁명가로 점차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혁명을 추구한다 한들 정도전에게는 사실상 중앙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죠. 그죠? 그래도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마침내 정도전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즉 자신이 구상한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의 대상은 난세에 걸맞게 기왕이면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았냐면은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83년 정도전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기지개를 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뭐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이성계가 호발도를 격퇴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과연 정도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된다. 힘 있는 누군가죠. 1383년 마침내 결심이 선 정도전은 혁명의 칼을 빌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방랑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 긴 방랑의 세월 동안 숙고한 끝에 정도전은 자신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정도전이 후보로 생각했던 인물은 최영과 이성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최영은 여러모로 결격 사유가 많았다는 거죠. 일단 최영은 영웅 중에 영웅인 건 맞아요. 정말 난세에 걸맞는 영웅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나이를 이제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최영의 나이가 60대가 넘어와 버렸으니까 뭐 새로운 일 하기에는 좀 너무 연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이인님하고 같은 권문세가이고 게다가 최근에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은 최영은 이인님하고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청렴하고 깔끔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이인님하고 같은 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이성계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요. 자, 이성계 역시 최영 못지않게 난세의 영웅이었죠. 수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동국면이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력 기반, 그리고 가별초라는 막강한 군세력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성계 휘하에는 이두란, 이원경, 처명 등의 유능한 무장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동맹 가천모가를 비롯한 여진족 추장들하고 친분도 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밌게도 이성계는 권력의 핵심으로는 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영웅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묘하게 또 권력의 핵심에서는 좀 비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주변모만 맴돌기만 할 뿐 아직 직접 대신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이성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야말로 자신과 이상을 함께할 더할 나위 없는 동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성계가 과연 자신의 이상에 동의를 해줄지의 여부였다는 거죠. 하지만 뭐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정도전은 즉시 동국면으로 달려가서 이성계를 직접 만나보기로 합니다. 자, 정도전이 동국면에 왔을 무렵 이성계는 한창 호발도 부대하고 대치했던 시점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함주막서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나는 점이 있죠. 비록 과거에 중앙정계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야인이 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야인이 된 지 꽤 정도전을 이성계가 그 선뜻 만나주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정도전이 이성계와 친분이 있는 정몽주 등을 통해서 미리 언지를 넣고서 움직였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황산 전투에서 정몽주가 참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정몽주는 서로 한솥밥을 먹는 사이예요. 거기다가 정몽주라고 하면은 신진 관료 중에 가장 대표격이었고 일처리 능력이 하도 좋아가지고 2인임 1파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정몽주가 유비에서 풀려나자마자 신들린 외교수를 발휘하는데 일단 일본에 먼저 갔다 와요. 일본에 가가지고 외구한테 붙잡혔던 포로들 구출해오고 곧바로 연달아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명으로 가서 주원장 코드도 맞춰주고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외교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몽주가 내 친구인데 평상시에도 얘기했겠죠. 내 친구인데 애가 똘똘하다. 내 성격이 좀 끼가 있어가지고 이인님한테 찍히는 바람에 지금 뭐 야인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언지를 했겠죠.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정도전한테도 아마 이성계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줬을 거예요. 야, 성계 장군님 싸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도 좀 하시더라. 그리고 또 우리 신진 관료에 대해서 나름 또 우호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정몽주로 끼고서 아마 그렇게 나름의 그런 간접적인 교류가 오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시점도 정확하게 1383년이라고 어디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고려사 정도전 열전에는 이성계하고 정몽주의 만남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태조실록이 나와 있는 건데 태조실록에서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만난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단 이건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컨대 이성계가 호발도를 격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안변책이라는 것을 올리거든요. 동국령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안변책이라는 계책을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이성계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내용이. 누군가가 브레인이 그걸 갖다 좀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난다는 거죠. 물론 이성계도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는 한 사람이었지만 투박한 무장이거든요. 투박한 무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때 호발도하고 대치하던 중에 정도전이 함주 막사를 방문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한테 안변책이라는 것을 건의를 해줬고 그리고 요걸 매개로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첫 교감을 나눈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제 첫 만남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계가 정도전을 정중히 맞이했고 정도전은 이성계뿐만 아니라 그 휘하의 군대도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꽤 많은 그런 군대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정도전을 안으로 안내하자 정도전이 슬쩍 문을 뗍니다. 뭐라고 문을 떼냐? 한번 사료의 내용을 볼게요. 동국면에 이르렀는데 도전이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나와서 비밀리에 말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성계 사병들이 얼마나 그게 훈련이 빡세고 또 군기가 잘 잡히게 있어요. 당시 고려 최강의 부대인데 보면서 이제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 저런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힘이 되어준다면은 이거 진짜 내 꿈을 이루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이든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성공하지 못한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은 무엇일까요? 뭔가 좀 뉘앙스가 모호하죠, 그죠? 정도전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건지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 무엇인지는 사료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성계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우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름인가? 도전이 대답하였다.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사실 눈치를 챘는지도 몰라요. 정도전 보고서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 뭘 말하는 건지를. 그런데 이성계가 상당히 또 신중한 성격이에요. 또 이 사람이. 원래부터 신중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중한 성격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이성계가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정도전한테 짐짓 희치미를 떼고 물어봅니다. 그 무슨 일이란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자 정도전도 첫마디에 뭐 또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을 했는지 웃으면서 그거는 외구를 토벌하는 일이다라고 불러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둘 다 이게 교감을 나눈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한 거는 없는데 서로 이제 딱 필이 통한 거죠. 이미 이 대화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만남부터 정도전과 이성계가 나름의 의기투합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첫 만남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성계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정도전은 이성계와 굉장히 쉽게 의기투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성계의 나이가 47세고 정도전의 나이가 41세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이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죠. 야망도 나이도 어느 정도 비슷했던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성계는 정도전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브레인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거예요. 그런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몽주가 있기는 하죠. 근데 정몽주는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하고 좀 이제 직장 동료 사이이지, 이렇게 딱 상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그런 상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쳐줄 그런 브레인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그 브레인을 얻은 거죠. 혁명 동지라면 동지인 거고 진짜 자기의 아주 신복이라면 신복일 사람을 하나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 옛날에 한 고조 유방이 장량을 참모로 영입을 해서 천하를 얻었던 것처럼 이성계 역시 정도전이라는 참모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계와 첫 만남을 갖고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된 정도전은 다시금 또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방랑은 목적지가 없는 방랑은 아니었죠. 정도전은 자신이 원하던 혁명의 칼을 손에 넣었다는 것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따라서 정도전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성계의 군영에서 시를 한 수 써놓고 갑니다. 그 시의 내용이 또 이 실록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군영 앞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도전이 소나무 위에 시를 남기겠다고 하면서 껍질을 벗기고 썼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아득한 세월 한 주의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에서 생장하였네. 다른 해에 서로 볼 수 있을런지 인간은 살다 보면 문득 지난 일이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득한 세월의 한 주의 소나무는 이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몇만 겹의 청산에서 생장하였네. 이 말은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겪고서 일국의 영웅 호걸로 떠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난세의 영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해에 서로 볼 수 있을런지,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할 날이 오겠지만 한명희도 사실 그랬어요. 한명희도 세조하고 교감은 꽤 오랫동안 가졌지만 막상 첫 만남은 꽤 오래 지나서 만났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뭔가 좀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쟤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숨기는 게 사실 유리한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 이목을 속이고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일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명희도 개유정난 일어나기 전까지는 백수였어요. 이 사람 계속 백수생활 하면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도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당분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은 방랑이지만 옛날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갖고서 움직이는 방랑이 된다는 거죠. 단 자기가 이성계의 메인 핵심 브레인이 됐다는 것을 아직은 정적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작별을 하고서 한동안 서로 만남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인간은 살다 보면 문득 지난 일이네라고 돼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머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이제 대업을 이룰 그 시간은 차츰 다가올 것이고 그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시에다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나중에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밑에 사료에 이렇게 돼 있죠. 개국할 즈음에 왕왕 취중에 가만히 이야기하였다.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곧 한 고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고조는 중국의 한 제국을 만들었던 유방을 말하는 거고 장자방은 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고조 유방과 장량의 관계, 즉 죽음과 참모의 그 관계는 그 뒤로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회자되는 그런 수어지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유비하고 제갈공명의 관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제 정도전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조가 장자방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장자방이 고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이성계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성계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만심이 묻어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반대급부로 그 정도로 정도전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플랜에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한테 맞는 혁명의 칼만 구하면은 일사천리로 끝낼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하에도 뭐라고 써있냐면은, 무릇 임금을 도울 만한 것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큰 공업을 이루어 진실로 상등의 공헌이 되었던 것이다. 이게 참고로 태조실록에 정도전 졸기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 이거 쓴 주체 세력이 누구겠어요? 태종 이방원과 그 부하들 아닐 거예요. 그죠? 그쪽 사람들은 정도전 무지하게 싫어하죠. 근데 정도전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도전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태조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모의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메인 참모 중에 메인 참모였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 이후에 이성계하고 실제로 정계에서 만나서 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좀 더 세월이 흘러섭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혁명의 밤을 불태웠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때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어디까지 서로 합의를 보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 그거는 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천상 당사자들만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추정컨대 아마 처음부터 역성혁명을 하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사람 다 거기까지 얘기하기에 너무 또 하드하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간신배들을 쓸어내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그 정도 선까지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역사적인 전례가 있잖아요. 한 대략 200년 전쯤 그쯤에 있었던 무신 정권기, 그죠? 무신 정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일종의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죠. 다만 그때 무신 정변 때는 정도전 같은 문신 브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무신들이 칼만 가지고 했다면은,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칼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아마 정도전이 이제 그런 정도의 구상을 했던 게 아닌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가 좀 더 커지면서 아예 그냥 창업을 하자, 그래서 역성혁명까지 이야기가 뭐 나중에 갔겠죠. 자, 아무튼 이제 정도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성계와의 만남을 조용히 간직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자신은 장량이 돼서 이성계를 도와 대업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정도전은 그때가 머지않아 올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바야흐로 고려의 동국면에서는 무력과 이상이 손을 잡음으로써 대업의 시간은 숨가쁘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려 중앙 정계는 정말 답답하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왕이신데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신 분이 있죠, 그죠? 딱히 좀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은 그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은 우왕. 그럼 우왕은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있냐? 우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